중국이 자랑하는 수도방공망이 경비행기 한 대를 막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동안 믿어온 중국 군사력의 실체는 도대체 어디까지가 진짜일까요? 베이징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좌석 2개짜리 경량 스포츠 경비행기 한 대가 중국 수도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수십 분 동안이나요? 목적지는 베이징에서 가장 높은 빌딩 528m 108층짜리 시틱 타워였습니다. 중국 중신 집단이 소유한 이 건물은 중난하이에서 불과 6km 거리에 있습니다. 시진핑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직선 거리로 6km예요. 잠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이징은 민간 항공기도 우회해서 다니는 도시입니다. 드론 하나 띄우면 즉각 단속되는 곳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촘촘하다는 수도, 방공 체계가 작동하는 통제 공역입니다. 근데 이 경비행기가 핑구 스포츠 공항을 이륙한 지 불과 10분 만에 예정 항로를 벗어났고 관제탑과의 무선 교신도 끊겼습니다. 그리고 그 후 수십 분 동안 아무도 막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항공사고라면 중국 당국이 왜 현장을 즉각 봉쇄하고 시민들의 촬영을 막고 SNS 게시물을 지웠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조종사의 이름 하나 공개하지 않고 있겠습니까? 이 영상에서 우리가 짚어볼 층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표면을 정확히 봐야 하고요. 두 번째, 이 사건이 드러내는 구조적 의미가 뭔지, 즉 중국 방공망의 실제 역량과 그 이면의 정치적 함의를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한국에 어떤 전략적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K방산과 드론 산업, 도시항공교통 분야에 어떤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는지까지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간에 불편한 이야기도 솔직하게 해야 돼요.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사건 경위부터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5년 여름 중국 베이징 핑구구에 있는 스포츠 공항에서 경량 경비행기 한 대가 이륙했습니다. 이 공항은 취미 비행이나 스포츠 항공 용도로 운영되는 소규모 비행장이에요. 합법적으로 등록된 항공기가 정식 절차를 밟고 이륙한 겁니다. 이륙 후 10분이 지나자 비행기는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고 관제탑과의 교신도 두절됐습니다. 그 후 수십 분 동안 이 경비행기는 베이징 도심상공의 통제 공역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이 비행 궤적이 나중에 플라이트레이더 24를 통해 분석됐는데 평소 스포츠 비행과는 다른 패턴이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고심을 향해 비교적 직선으로 접근하는 경로였다는 거예요. 결과는 충돌이었습니다. 시틱 타워, 중국어로 중신 빌딩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경비행기가 부딪혔습니다. 조종사 1명이 사망했고 지상에서는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국의 반응은 빨랐습니다. 그런데 빠른 건 정보 공개가 아니라 정보 통제였어요. 현장을 즉각 봉쇄했고 시민들의 촬영을 금지시켰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을 지웠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왜 중국 방공망은 이 경비행기를 막지 못했을까요? 베이징은 세계에서 방공 체계가 가장 촘촘하게 설계된 수도 중 하나입니다. 일반 민간 항공기조차 베이징 상공 직통 비행이 제한되는 구역이에요. 드론은 물론 원격 조종 항공기까지 전면 금지 구역이 여러 겹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공역을 2좌석짜리 경비행기가 수십 분을 날았습니다. 두 번째, 조종사는 누구일까요? 중국 당국은 이름도 성별도 비행 면허 여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망한 조종사에 관한 기본 정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고 조사 발표도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 침묵 자체가 하나의 신호입니다. 세 번째, 이건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의도된 비행이었을까요? 항공 추적 서비스 플라이트레이더 24가 확보한 비행 데이터를 보면 이 경비행기의 비행 패턴이 평소 스포츠 비행과는 다르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 당국은 지금까지도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3가지 질문에 아직 아무도 제대로 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경비행기가 들어갔으니까 레이더에 안 잡혔겠지, 작아서 못 탐지했겠지. 그게 상식적인 해석처럼 들립니다. 그게 중국 당국이 암묵적으로 유도하고 싶어하는 해석이기도 하고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최신 방공체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이 작은 표적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보다 조금 큰 드론도 잡아내는 게 현대 방공 레이더예요. 적어도 저속 표적 탐지는 10년 전부터 방공 기술의 핵심 과제가 됐습니다. 특히 베이징처럼 정치적 핵심 지역이라면 적어도 저속 표적 탐지가 최우선 설계 요구 사항이어야 합니다. 중국 군 당국은 수십 년 동안 그 수준을 충분히 갖췄다고 주장해 왔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순히 경비행기가 작아서 못 잡혔다는 해석은 표면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실제 기술적 맥락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라면 중국이 이렇게까지 정보를 틀어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항공망 실패를 이해하려면 방공체계가 애초에 어떤 표적을 위해 설계됐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중국의 수도권 방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투기,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상정하고 만든 겁니다. 고속, 고고도, 레이더 반사 면적이 크거나 열 신호가 강한 표적들이에요. 이 표적들을 잡기 위한 레이더 운용, 탐지거리, 경보 발령 체계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시속 150km 내외로 저고도를 날아오는 경량 경비행기는 전혀 다른 레이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새떼와 유사한 레이더 반사 특성을 가질 수 있고 저고도에서는 지면 반사 노이즈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스포츠 비행 공항에서 합법적으로 이륙한 비행기라면 이륙 초기에는 위협 표적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항로를 벗어나는 시점부터가 문제이고 그 이후 추적과 요격 결정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가 핵심입니다. 이것이 방공기술에서 말하는 적어도 저속 표적 취약점 문제입니다. 빠른 미사일 막는 데는 최적화됐지만 느리고 낮게 나는 경비행기 같은 비전형적 표적은 상대적으로 대응이 느립니다. 설계 철학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취약점, 사실 역사에 이미 한 번 정확하게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1987년입니다. 서독의 19살 아마추어 조종사 마티아스 루스트라는 인물이 경비행기 한 대로 소련의 방공망을 뚫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착륙했습니다. 핀란드 헬싱키를 출발해서 소련 영공을 수백 킬로미터 비행한 끝에요. 소련 레이더는 이 비행기를 중간에 탐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요격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지금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방공군 지휘부가 무너졌습니다. 국방장관이 해임됐고 방공사령관이 경질됐습니다. 150명이 넘는 장성급 이상 군 간부들이 해임되거나 좌천됐어요. 군사적 굴욕이 정치적 대속청으로 이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소련 군부의 정치적 위신을 무너뜨리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고 고르바초프가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군부 세력을 정리하는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봐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루스트 사건 이후에 소련에서는 군 지휘부가 대거 교체됐습니다. 그건 개혁파 지도부가 군분의 저항 세력을 숙청하는 정치적 기회가 됐습니다. 경비행기 착륙이 군 내부 정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된 거예요. 지금 베이징에서도 비슷한 구조적 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 군부 내에서 어떤 책임 추궁이 이루어질까요? 단순 사고 처리로 끝날까요? 아니면 방공 지휘 개통에 대한 대규모 인사 조치가 나올까요? 중국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내부적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의 책임 추궁이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루스트 사건 때 소련이 했던 것처럼요. 딱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격이라고 해야 할까요? 방공의 최고 책임자들이 방공 실패의 규모를 스스로 공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게 한국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국 안보 전문가들이 이 사건을 보는 방식은 아마 일반 시청자들과 조금 다를 겁니다. 잠깐 서울국방연구원이나 방산 전시회 현장 복도에서 이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갔을지 상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이거였을 겁니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선전해온 방공 역량과 실제 역량 사이의 간극이 이번 사건으로 일부 가시화됐다. 이 간극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국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중국 내부 사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할 전선은 북한이지만 전략 환경을 평가할 때 중국 군사 역량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중국이 주장해온 방공 역량의 과장이 섞여 있다면 그 과장은 어디까지 적용될까요? 미사일 방어, 전자전, 사이버전, 해상 감시까지 비슷한 구조적 취약점이 다른 영역에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에게 중요한 건 DMZ 일대의 저고도 감시 체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북한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비행한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2022년 말이었죠. 당시 우리 군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었는데 그 취약점은 사실 세계적으로 공통된 문제입니다. 저속 저고도 비행체에 대한 탐지와 요격 체계는 전 세계 어느 군데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자신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그 취약점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드러내버린 겁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이 이 구도를 어떻게 읽는지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탐지 레이더, 대드론 시스템, 방공통합 지휘체계 이 분야에서 한국이 쌓아온 기술이 갑자기 국제 무대에서 더 강렬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맥락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을 중국 방공망의 실패 그리고 한국에 유리한 전략 환경 변화로 해석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면 이 분석이 반쪽짜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어쩌면 중국 방공 시스템이 이 경비행기를 탐지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탐지했지만 위협으로 분류하지 않았거나 혹은 요격 결정 단계에서 오판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판단 과정에서 실패한 것이라면 문제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절차 문제라면 절차 개선으로 비교적 빠르게 보완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더 불편한 이야기입니다. 이 경비행기가 스포츠 공항에서 정식으로 이륙했다는 점이에요. 합법적으로 이륙한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 즉각 위협으로 판단해서 요격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대응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종사의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격추한다면 그건 또 다른 비극입니다. 모든 방공체계가 이 딜레마를 안고 있어요. 세 번째, 그리고 이게 가장 핵심인데요. 한국의 저고도 방공체계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이미 2022년에 증명됐습니다. 중국 사건을 보면서 우리 체계가 자동으로 더 낫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방공체계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취약점의 사례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불확실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서야 다음 분석이 의미를 가집니다. 방공 실패든 판단 실패든 이 사건이 수면 위로 올린 구조적 현실은 같습니다. 저고도 경제가 확장될수록 저고도 위협도 같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공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말로만 작동하는지는 결국 현실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한국 방산과 저고도 경제 관점에서 이 사건이 어떤 기회의 창을 여는지 봐야 합니다. 방공 체계가 허점을 드러냈다는 사실이 국제 방산 시장에 알려질 때 어느 나라가 가장 주목을 받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현대로템 이름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1987년에 마티아스 루스트가 붉은 광장에 착륙한 이후 전 세계 방산 기업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겁니다. 소련 방공망 실패는 당시 네이토 회원국들에게 소련 군사력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유도했고 역설적으로 서방 방산 수출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취약점이 드러나면 시장이 반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이징 충돌 사건은 중동, 동남아시아, 유럽의 방산 바이어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우리 수도 상공은 안전한가? 그 질문에 답을 팔 수 있는 나라들 중에 한국이 들어있는 겁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진 분야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고도 감시 레이더와 대드론 시스템이에요. 북한 드론 위협에 대응하면서 실전적인 필요에 의해 개발해온 기술입니다.
실제 위협 환경에서 검증된 기술이라는 점에서 수출 경쟁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 방공 지휘 체계입니다. 다층 방어 체계를 어떻게 통합 운영하느냐가 현대 방공의 핵심인데 한국은 주한미군과의 연동 운영 경험을 포함해서 이 분야에서 상당한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중국의 저고도 경제 전략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줬습니다. 중국은 최근 몇 년간 드론 물류, 도심 항공교통, 저고도 물류망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선포하고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저고도 경제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국의 관련 인프라를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야심차게 선언한 저고도 경제의 심장부인 베이징, 하늘에서 경비행기 충돌 사고가 났습니다. 공역관리 체계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고도 경제를 국가 전략으로 선언한 셈이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공역안전관리 시스템도 채 갖추기 전에 드론 택시 국가를 선언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공백이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도심 항공교통, 영어로 UAM이라고 하죠. 드론 물류 시스템에서 공역안전관리 규제 프레임을 먼저 정립하는 나라가 국제 표준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그 레이스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는 명분과 공간이 이번 사건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토교통부는 UAM 통합 공역 관리 시스템을 몇 년째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상공을 수십 대의 드론 택시가 동시에 비행할 때 충돌을 막고 비인가 비행체를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이 기술이 아직 완성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완성 단계가 아닌 한국과 국가 전략으로 선언했지만 수도 상공에서 경비행기 하나를 막지 못한 중국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일까요? 방산 바이어들 입장에서요. 이게 중요한 질문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봐도 이 사건은 읽을 게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공방어 체계와 드론 대응 시스템 두 분야 모두에 걸쳐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천궁 미사일 체계를 중심으로 수출 레코드를 쌓아가고 있어요. 현대로템은 지상 기반 방공 전력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회사가 공통으로 가진 것은 실전 위협 환경에서 검증된 레퍼런스입니다. 북한이라는 현실적 위협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개발하고 운용해온 기술이에요. 베이징 사건 이후 이 레퍼런스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보는 시각이 방산 업계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단기 주가 변동으로 연결하는 건 성급합니다. 방산 수출 계약은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이 걸리는 장기 프로세스입니다. 오늘 사건이 내일 주가에 바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트렌드로 보면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적어도 위협 대응에 대한 세계적 수요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흐름이 형성되고 있고 한국은 그 흐름에서 공급자 위치에 있습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도는 절대 안 보여요. 단순 항공사고 리포트 몇 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K방산 수출 시장에서 어떤 파장을 만들고 저고도 경제 국제 표준 레이스에서 어떤 위치 변동을 만드는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이 이 사건을 단순 항공사고로 처리하는 건 더 이상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국 방공망의 구조적 취약점, 저고도 경제 전략의 균열, 그리고 한국 방산과 UAM 분야에 열리는 기회의 창, 이 세 층을 연결해서 다루는 보도는 국내 주류 매체에서 좀처럼 찾기 어렵습니다. 처음에 이 영상에서 던진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28m 건물의 경비행기가 밝혔습니다. 그게 드러낸 건 건물 외벽의 파손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군사적 위신의 균열이었습니다. 방공망이 뚫렸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심각한 건 그 균열의 규모를 중국 스스로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현장을 봉쇄하고 촬영을 막고 게시물을 지웠습니다. 조종사 이름 하나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사실은 약한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취약점을 숨기는데 에너지를 쓰는 나라는 취약점을 보완하는 데 쓸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반면 진짜 강한 체계는 취약점이 드러났을 때 공개적으로 분석하고 공식적으로 보완하고 그 과정을 신뢰의 근거로 바꿉니다. 1987년 루스트 사건 이후 서방 네이토 국가들이 했던 것처럼요. 취약점이
드러났을 때 국제사회가 진짜 봐야 하는 것은 그 취약점의 크기가 아니라 그 취약점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단순 사고로 처리하고 빠르게 덮으면 내부 책임 추궁 없이 끝납니다. 그러면 구조적 취약점은 그대로 남고 이 취약점을 알고 있는 외부 행위자들에게 정보가 축적됩니다. 반대로 대규모 군 지휘부 인사 조치가 나오면 루스트 사건 이후의 소련처럼 내부 정치 지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사건은 당분간 베이징 정치의 내부 변수로 작동할 겁니다. 국방의 역사에서 가장 위험한 취약점은 언제나 절대 뚫릴 리 없다고 믿어온 곳에서 발견됩니다. 소련도 그랬고 그날의 베이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포함해서요.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그 감각, 이 사건이 단순 사고 이상이라는 직감, 그게 정확한 겁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중국 내부군 인사 조치가 나오는지, 저 고도경제 전략이 어떻게 수정되는지, 그리고 K 방산 수출 시장에서 실제로 어떤 움직임이 생기는지 같이 추적해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도 같이 해주세요.